네, 오리무중과 고군분투, 우리나라 경제 석학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전망한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안개 속에서 맞서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새해 벽두인 만큼 2020년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먼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정철진 평론가께서는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죠. 올해 우리 경제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좋아집니까? 글쎄요,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떠나서 저는 앞서 이제 경제석학들이 얘기했던 오리무중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 한 해 저는 불확실성에 거치고 확실성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힘들었던 불확실성과 오리무중은 어차피 2019년에도 극대화됐다. 가령 당장 1월 말이 되면 네. 거의 3년, 4년 가까이 오리무중이었던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뭐 1분기를 보게 된다면 작년 말에 계속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가 회복이 된다. 지금은 된다는 쪽에 기대감이 엄청 많고 네. 그 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정말로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거의 1, 2, 3월에 실적 보면 또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네. 불확실성이 거치는 거겠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실은 힘들었던 게 작년이었고요. 네. 이제 1월 15일 날 1단계 서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단계 서명할 때 보면 그 양측의 내용 이걸 딱 보면 오히려 2단계 혹은 그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도 구름은 거치는 듯한 차라리 1단계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은 떨어질 것 같고요. 되든 안 되든 뭐 미리 좀 알려달라는 게 사실 작년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다 이야기가 달랐어요. 또 아니면 1단계 아닌데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확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의 제거는 네. 물론 좀 늦게 제거됩니다만 11월 3일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동안의 불확실성의 핵심이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네. 어찌됐건 재선이 되든 떨어지든 아마 재선만 되면 실은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좌충우돌은 매우 이제 적어질 것 같아서 저는 2020년 한 해는 오리무중이라기보다는 확실성으로 가는 시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네. 좋아진다는 쪽으로 많이 들리는데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거죠. 차라리 왜냐하면 시장,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나빠져서 바닥을 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한 가지 더 화두를 꺼낸다면 저는 이제 수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 이게 나왔는데 네. 10년 만에 최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이 아니라 계속 수출에 의존하는 게 좀 높은 네.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을 걸고 이제 내수를 통한 성장을 가려고는 했지만 네. 그 동안에 나왔던 이 구조 전환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직은 한국 경제가 수출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였었고요. 참 2019년 한 해 살면서 여러 군데에서 힘들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수출의 급감이었습니다.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10.3%가 전년 대비 떨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두 자릿수 수출이 확 떨어진 게 2008년 말 세계 금융 이후 다음에 만에 이제 10년 만에 이 정도의 수출의 추락이 된 거거든요. 물론 뭐 적자가 났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흑자폭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수출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뭐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요. 그동안에 한국 경제가 돌아왔더니 수출로 돈 가지고 내수가 돌렸는데 네. 이 구조까지도 다 무너졌던 그런 한 해가 됐었거든요. 그럼 수출은 왜 나빠졌느냐? 두 개입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또 하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의 수출 가장 많은 비중을 두 개가 차지하는 가장 큰 대중국이 요인이군요. 또 같이 무너지고 뭐 거기에 유가도 하락하면서 우리의 주력 전통 수출인 뭐 정유, 뭐 화학, 유화 이런 것들이 함께 무너지는 그런 차원에서 참 힘들었던 한 해였었고요. 올해 제가 이제 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것이 일단 당장 1분기부터 이제 수출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좋아진다. 네. 라고 질지 보시는 건가요? 혹은 안 좋아질지 뭐 네. 여기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차원이죠. 아까 반도체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출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고 올해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폭이거든요. 지금 한국 반도체가 올해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 좀 쉽게 얘기해서 많게는 22% 정도 성장할 것이다. 전년 대비. 작게는 한 4, 5%에 그칠 것인가다라는 이제 두 가지인데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치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15% 이상이 다시 급반등할 것이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것이 확인되려면 적어도 이제 당장 1분기부터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반도체 수출에 명확한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대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불확실성이 제거라는 부분도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도 좋아지겠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은 역시 미국 무역전 분쟁에 대해서 네. 꽤 긍정적인 반응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어쨌든 조금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올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정책들 중에서 네.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경철진 경제평론가께서 직접 네, 뽑아오셨는데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첫 번째로가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네, 네. 8,590원.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2018년이 16.4%, 네. 16%였었고요. 인상률이 2019년도 10%가 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 네, 조금 그동안에 예,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죠. 완화시키는, 예, 완화시킨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과연 이 8,590원이라는 이제 이 최저임금이 또 어떻게 내수와 전반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이렇게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줄어든 만큼 네. 일자리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함께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 부분이셨고 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건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역시 주 52시간입니다. 네.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됐었으면 큰 뉴스죠. 왜냐하면 당장 1월 1일부터 50일부터 300일까지 299일까지가 주 52시간에 실시가 돼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준비 미비, 특히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근로자들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이제 왜냐하면 임금 감소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계도 기간 1년을 준 이제 그런 부분이 돼서요. 올 한해는 일단은 주 52시간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특별 연장 근로 뭐 사유를 네. 대폭 확대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아마 이제 4월 15일 날 총선 이후에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고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뭐 입법에 좀 힘쓸 부분이 이제 주 52시간 관련 이 탄력 근로제 이걸 뭐 3개월로 할까 6개월로 할까 싸우다가 그냥 이거는 입법을 놔버리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이제 소위 말하는 행정을 통해서 1개월 1년 미봉책이라고 둔거 봐야죠. 아니겠습니까? 네. 미봉책입니다. 요거부터 해결해야 뭐큰 틀의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뭐 연말에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올해 바뀌는 부분들 좀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세율 올라가는 거, 뭐 전세 대출 관련해서 규제 강화되는 거, 15억 이상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했었고요. 네.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우리가 복비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집을 뭐 사고 팔거나 이 전세 계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현재 이제 구간의 최고 요율을 계약서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네. 써놓은 다음에 아니 이거 왜 써놔요 하면은 일단 이렇게 써놓고 계약 후에 이제 따로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더 받고 덜 받고 하는데 여기 관련 이제 분쟁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체 가격이 좀 올라갔으니까 네. 중개 수수료도 따라서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이에요. 현재 9억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할 때 0.9%가 최대 요율이고 그 이하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은 또 요율을 세분화해라 그랬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아예 최초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에다가 명확하게 수수료가 얼마다를 네. 기록해라. 그러니까 향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 중개료, 복비를 놓고 이런 어떤 분쟁이 다툼이 생긴 걸 막기 없도록 위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기입한다. 이 부분이 부동산에서는 좀 달라진 제도로 떴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건 복지 분야 같은데요. 지원받는 현금이 늘어난다. 그렇죠. 반가운 소식. 예,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제 지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최대 액수가 30만 원 아닙니까? 네. 30만 원을 받는 부분이 소득 하위 20%였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것도 좀 뭐 65세 이상 분들에게 말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 30만 원 최대치를 받는 수급 계층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제 앞으로 325만 명.
65세 이상 중에서 네.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제 월 30만 원을 받게 되는 원래 25만 원에서 30만 원 오르는 게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됐었고. 그렇었죠. 그럴 네. 때가 150만 명 정도였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계층 40%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네. 320만 명 이상이 이제 최대 액수인 3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수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고3까지가 무상교육 혜택이었는데 이게 또 1년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2까지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자제분들 중에서 이제 고2가 됐다라고 하면은 네. 고2, 고3 무상교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으신 거는 직장인들이 관심이 꽤 높은 분야입니다. 육아휴직입니다. 네. 육아휴직 참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못 쓰는 게 육아휴직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게 활성화가 됐고요. 네. 특히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동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2월 28일부터군요. 예, 2월 28일부터.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한 명만 뭐 부인이 한다거나 남편이 한다거나 했었는데 네. 이제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육아휴직 6개월치를 다 못 받은 경우에 나중에 복직했는데 회사가 폐업했다든가 네. 이럴 때도 향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이 육아휴직 부분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정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